천재 물리학자이자 군사 연구 책임자, 그리고 냉전 시대의 희생자로서 역사 속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인물.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뉴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예술을 사랑하는 교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지적인 호기심이 남달랐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그는 불과 3년 만에 물리학 학위를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과 교류하며 양자역학과 이론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는 곧 전 세계 물리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의 유학 이후 오랫동안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 재직했습니다. 재직 중에도 물리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939년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오펜하이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주도한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제조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캐나다가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핵분열을 이용한 무기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레오 실라르드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보내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경고했습니다. 1942년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 육군 공병대가 관리했으며 미국의 과학자, 군인, 엔지니어 등 약 1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요 연구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는 무기 설계 및 조립을 진행, 오크리즈 연구소에서는 우라늄을 농축했고 우라늄 235를 농축하여 원자폭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핸퍼드 사이트 반응로에서는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플루토늄 239를 생산하여 원자폭탄의 핵심 연료로 활용했습니다. 원자폭탄의 이론적 설계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리틀 보이와 펜맨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원자폭탄이 개발되었습니다. 트리니티 실험은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 사막에서 진행된 세계 최초의 핵폭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원자폭탄의 실전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원자폭탄은 가제트라는 코드명을 가졌으며 플루토늄 239을 연료로 사용한 내폭형 폭탄으로 이후 나가사키에 투하된 펜맨과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우라늄을 사용하는 히로시마형 리틀 보이와는 다른 방식의 폭탄이었으며 플루토늄 핵을 균일하게 압축해 폭발을 유도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뉴멕시코주 남부 저널레노 렌치라는 황량한 사막이 실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외부와 격리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극비리에 실험을 진행하기 적합했습니다. 폭탄은 30m 높이의 강철 철탑에 장착되어 폭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변 10km 반경 내에는 방사능 측정을 위한 감지 장비, 고속 카메라, 관측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폭발력이 얼마나 강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상 폭발력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낙관적 전망으로는 TNT 2만 톤 상당의 폭발력을 예상했으며 비관적 전망으로는 실패하거나 소규모 폭발, 극단적 우려로 대기 중 연쇄 반응으로 지구를 불태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29분 45초 트리니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폭탄이 기폭되자 순식간에 눈부신 빛과 강렬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예상보다 강력했으며 핵 폭발의 충격파가 160k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실험 직후 하늘에는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올랐고 구름의 높이는 12km 이상에 달했습니다. 폭탄의 폭발력은 TNT 약 21만 톤 상당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히로시마 폭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폭발 지점의 지표면은
유리질의 녹색 물질로 변했습니다. 폭발 후 남은 방사능 낙진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폭발을 지켜본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는 원자폭탄이 가지는 파괴적인 힘과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의 성공으로 미국은 원자폭탄의 실전 투하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 9월 2일 공식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당긴 핵폭격이자 세계 최초의 실전 핵무기 사용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민간인 희생과 핵무기의 파괴력을 보여준 비극적인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1945년 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패망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전쟁을 계속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을 경험하며 본토 침공 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독일 포츠담에서 포츠담 선언 당시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원자폭탄 사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산업적,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폭격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목표 도시 후보는 교토, 요코하마, 히로시마, 나가사키, 고쿠라였으며 교토는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제외되었고 히로시마가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리틀 보이를 투하 약 600m 상공에서 폭발했으며 TNT 15,000톤 상당의 폭발력을 기록했습니다. 약 8에서 10만 명이 즉사했으며 1945년 말까지 총 사망자는 약 14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방사능 후유증으로 이후 몇 년 동안 수천 명이 추가 사망했고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으며 지상 온도는 수천 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폭격 후에도 항복하지 않았으며 소련이 8월 8일 일본과의 중립 조약을 깨고 만주에 진격하자 미국은 추가 핵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고쿠라였으나 8월 9일 아침 고쿠라 상공이 구름으로 덮여 있어 폭격 불가능했고 나가사키로 목표지를 변경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미군 B-29 폭격기 복스카가 나가사키 상공에서 펜맨을 투하했고 약 500m 상공에서 폭발 TNT 21,000톤 상당의 폭발력을 기록했습니다. 약 4에서 5만 명이 사망했고 1945년 말까지 총 사망자는 약 7만 명이었습니다. 방사능 후유증으로 이후 몇 년 동안 수만 명 추가 사망. 히로시마보다 지형이 산악지형이라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이어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전쟁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소련의 참전으로 인해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점령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항복을 발표했고 9월 2일 도쿄만에서 미주리호 항복 문서 서명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전쟁이 종결되었고 만약 원자폭탄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본토 침공으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민간인 희생으로 인해 원자폭탄 투하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원자폭탄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소련의 참전만으로도 항복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 이후 소련도 1949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여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투하는 현대 핵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이며 핵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펜하이머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펜하이머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하려 했고 오펜하이머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선 그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의 공산주의자들과의 교류를 문제 삼아 결국 그는 국가안보청문회에 소환되었고 반미적인 인물로 몰려 모든 정부 직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과학계에서 추방당한 그는 한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그에게 엘리코 페르미 상을 수여하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과학의 최전선에 서지 않았습니다. 1967년 그는 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비극이 공존했습니다.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지만 그가 만든 무기가 세상을 위협하는 현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도덕적 갈등에 시달린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학과 윤리, 권력과 책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는 정말 세계의 파괴자였을까? 아니면 과학의 순교자였을까?